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제게 찾아왔던 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건 몇 년 전 비오는 퇴근길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부모님은 언제 결혼할 거냐면서 맞선을 강요하셨고요. 오후에 있던 거래처 미팅에선 그쪽 직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일도 사랑도 무엇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는데요. 비바람이 한층 거세졌다고 느낀 찰나 무언가가 제 시선을 잡아챘습니다. 세상에, 이 날씨에 웬 여자가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녀는 흠뻑 젖은 채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엑셀을 밟은 발이 느슨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길가 쪽으로 바짝 다가가 차를 멈췄죠. 저기요, 우산 없으세요? 제 부름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해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비도 오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괜찮으시면 태워드릴게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타세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제 명함도 드릴게요. 허둥지둥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명함을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제 명함을 받아들었고요. 결국 차에 오르더군요. 땡땡역까지만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후 그녀는 조용히 차 안에 앉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녀는 대답이 짧았고 제 이런저런 질문에도 묘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모습이 고가워 보이긴커녕 매력적으로만 느껴지더군요. 역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제게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고는 그대로 차에서 내리려 했어요. 이대로 그녀를 그냥 보내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말했죠. 저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 따로 핸드폰 같은 거 없어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서 집 전화도 없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 하나 없는 사람이 있다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0%가 훌쩍 넘거든요. 만약 그 말이 진짜라면 평범한 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젊은 여자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담담히 말해 오히려 저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세요. 꼭이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명함을 다시 건넸는데요. 그녀는 명함을 받아든 뒤 잠시 쳐다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쓸쓸해 보였는지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렇게 그녀를 보내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작은 어깨, 그리고 그 어딘지 허망한 눈빛까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름도 모르는 여자한테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명함을 건넸으니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감도 잠시,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선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다가도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바라보곤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일이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난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작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건너왔죠. 저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저 태워주셨었는데.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잊히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으니까요. 네, 물론 기억하죠. 명함 보고 연락 주셨나 보네요. 네. 사실 이렇게 연락드려도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픈데 서울엔 아는 사람도 없어서. 창피한 줄 알지만 혹시 밥 한 끼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생판 모르는 남인 제게 이런 전화를 걸었을까 싶더군요.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저 지금 고시원인데 땡땡역 근처예요. 거기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 테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땐 낡은 간판 아래에서 그녀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이런 염치 없는 부탁드려서. 아니에요. 염치가 없긴 무슨.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근처에 있는 작고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녀가 극구 사양하더군요. 심지어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더니 가장 싼 메뉴를 주문하려 했죠. 그래서 얼른 말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제가 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저 돈 많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자꾸만 머뭇거리기에 그냥 제가 가게 사장님을 불러서 제일 비싼 국밥으로 2개 주문하고요. 사이드로 수육까지 시켰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까? 하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개인사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난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직업 속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일용직이라 벌이가 들쑥날쑥해서요. 요 며칠 일이 없어서 고시원비 내고 나니 빵 한 쪽 사 먹을 돈도 없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왜 일용직을... 어디 안정적인 회사로 취업을 하면 좋을 텐데요. 제 말에 그녀가 쓰게 웃더니 이내 말했어요. 그건 힘들어요.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앞으로도 그녀를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그녀를 고시원까지 데려다주며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거나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알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홀로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허겁지겁 밥을 먹던 모습, 씁쓸하게 미소 짓던 모습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상하게도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도 그녀와의 연락은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거는 일이 드물었지만 가끔씩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땐 제게 전화했어요. 고시원 월세를 못 냈다든가 일이 끊겨서 며칠 동안 끼니를 굶었다든가 할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그녀가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언제나 도움을 받으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또 월세나 밥값같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 아니고는 절대 받지 않으려 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던 게 언제였냐는 듯 때때로 저를 향해 무방비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말투,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쓸쓸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언젠가부터 저는 그녀가 부르지 않아도 퇴근하면 꼬박꼬박 그녀가 머무는 고시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그녀와 같이 저녁을 먹곤 했죠. 그 별거 아닌 일상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문득 그녀가 절 보며 그러더군요. 참 신기해요. 현수 씨랑 이렇게 둘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뭐가 신기해요? 뭐 젊은 남녀 둘이 같이 밥 좀 먹을 수도 있지. 그냥 제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싶어서요. 전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현수 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조만간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입을 열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혜 씨가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제 말에 그녀가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죠. 나 지혜씨 정말 좋아해요. 언제부터인진 모르겠는데 이제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내 저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사실 현수 씨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만히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식당을 나선 다음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숙박업소에 들어가 막 함께 누우려 했을 때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내 몸 보고 놀라지 말아요. 제가 지혜씨 몸을 보고 왜 놀라겠어요. 아, 너무 예뻐서? 그러나 그런 능청도 잠시 저는 그녀의 몸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녀의 몸 여기저기엔 오래된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단순히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디에 부딪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거였죠. 이게 대체 왜... 제가 충격받아 아무 말도 못하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나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거든요. 벨트, 숟가락, 빗자루, 아버지 손에 잡힌 거라면 뭐든 다 흉기가 됐네요. 그러다 엄마가 먼저 도망쳤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아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어떻게 그런...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에게 사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끔찍한 가정사가 숨겨져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술병으로 죽은 뒤로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죠. 트라우마 때문인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가져본 적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현수 씨는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전 원래 삶에 아무 미련 없었고 그저 편하게 죽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수 씨 만난 뒤로는 자꾸만 살고 싶어져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뜯기듯 아팠어요. 어느새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그럼 살면 되잖아요. 그런 과거는 다 잊고 나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게.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으며 몇 번이고 사랑을 속삭였어요.
이후 저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여자친구는 처음엔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제게 온 마음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만 했죠. 자연스레 저는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꿈꾸게 됐고요. 사귄 지 반년 만에 청혼을 했네요. 처음엔 거절했던 여자친구도 제 끈질긴 구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관문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와 궁핍한 환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애랑 결혼을 하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 아버지 거래처 사장 딸이랑 맞선 봐. 사진 보니까 얼굴도 참하고 너랑 나이도 딱인데 왜 자꾸 싫다고만 해?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건 여자친구뿐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좀 더 네 위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부모님은 완강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향한 제 사랑은 더욱더 굳건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집을 나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니 결국 부모님도 백기를 드셨고요.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줬죠.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껏 아침을 차리고 저녁과 간식까지 직접 준비해 식탁을 늘 풍성하게 채웠고요. 가정부를 쓰자고 해도 됐다면서 늘 본인이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또 제가 퇴근하면 고생했다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다정히 들어주곤 했죠. 부모님에게도 참 잘했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만들어 시댁에 찾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집안 대소사를 도왔네요. 모든 일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내는 아내 덕분에 저희 집은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아내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도 얼마 안가 마음을 여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아내가 너무 집에서만 지낸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커왔는지 알기에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길 바랬거든요. 남들처럼 예쁜 옷이나 가방도 사고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배우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늘 집안일에만 몰두했고요. 저희 부모님 댁을 갈 때가 아니면 외출도 잘 하지 않았죠. 보다 못해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학원 같은 데 다녀보는 게 어때?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글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영 불편해서 별로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왜? 당신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글쓰기도 잘할 것 같은데. 글짓기 학원 한번 다녀보면 어때? 난 당신이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짓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영 낯설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여보, 나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 마셨거든? 근데 거기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었어. 다음에 당신도 같이 가자. 그래. 그 친구들하고는 무슨 얘기했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 글 쓰는 거 어렵단 얘기도 하고 나처럼 결혼한 사람들도 좀 있어서 오늘 저녁엔 남편 밥 또 뭘 차려줘야 하나 메뉴 공유도 하고 그랬어. 진짜? 내 욕은 안 했고? 엄청 했지. 귀 안 간지러웠어? 생전 안 하던 농담까지 하며 웃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학원을 다닌 뒤로 아내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밝은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계절이 두어 번쯤 바뀌었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눈에 띄게 생기를 잃었고요. 잘 나가던 글짓기 학원도 피곤하다며 그만둬버렸어요. 자연스레 학원에서 사귄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열성적으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처럼 제가 퇴근할 때까지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곤 했네요. 보다 못해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같이 병원 가볼까?
됐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제가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죠. 평소에는 늘 다정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내가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많아졌으니까요. 심지어 아내는 불안 증세라고 해야 할까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졌고요. 밤엔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때때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보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때가 많았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죠. 여보, 왜 그래? 잠이 안 와? 오늘 낮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뭐 우유라도 따뜻하게 데워줄까? 아니야, 됐어. 당신 내일도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얼른 자. 난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며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캐물으면 오히려 더 아내를 힘들게 할까봐 그저 아내가 스스로 말해주길 기다렸죠.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길어지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학원 친구들이 같이 1박 2일로 여행 다녀오자는데 가도 될까? 학원 친구들? 당신 학원 안 다닌 지 꽤 됐잖아. 그래도 연락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 다들 내가 너무 그립다고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네. 그 전에 만나자고 하던 것도 계속 거절했어가지고 미안해서 이번엔 거절을 못했어.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었어요. 사람들 만나 콧바람 좀 쐬면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냉큼 그러라고 했죠. 그래, 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응, 고마워 여보. 그 주 주말, 아내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어요. 현관에서 아내를 배웅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아내가 집을 비우고 혼자 어딘가를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혼자 잘 갈 수 있겠어? 내가 기차역까지 태워준다니까. 됐어. 다들 혼자 오는데 나만 남편 달고 가면 흉봐. 나 잘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잘 있어. 아내는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지만 어쩐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도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말이죠. 그날 밤부터 아내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튿날 같이 여행 간 아내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이죠. 어떡해요, 현수씨. 지금 구조작업이 계속 이뤄지곤 있는데 워낙 파도가 거세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지혜는 왜 이런 날 혼자 배를 탄 건지.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아내의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드넓은 바다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구조대가 못 찾은 것뿐이지 아내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정신 차리면 반드시 내게 연락을 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지었고요. 그렇게 아내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본래 사체를 못 찾으면 실종신고 후 5년인가 더 긴 시간이 지나야 사망 처리가 되는데요. 아내처럼 확실히 사고를 당한 경우엔 1년 만에 바로 사망 처리가 되더군요. 그렇게 법적으로도 아내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제게 아내를 잊으라 했죠. 특히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다독이셨어요. 현수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언제까지 먼저 간 새아가만 그리워하며 살 거야. 하늘에 있는 새아가도 그걸 바라진 않을 거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하늘에 있다뇨? 그 사람 아직 안 죽었어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다고요. 제 눈으로 죽은 시체 보기 전까진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다.
저는 좀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도와 운영 중이던 회사 일도 나 몰라라 하고 집에만 처박혀 지냈죠.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고 저는 그 안에서 방황하는 유령 같았네요. 아내와 함께 쓰던 안방도 그대로 뒀어요. 아내가 쓰던 화장대, 침대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 일담한 책까지 모두 손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방에 먼지가 너무 가득하더군요. 그때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영영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게 된 저는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뭐라도 정리해야 제 마음도 조금은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방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아내가 쓰던 화장대의 서랍이 잠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그 서랍을 열거나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죠. 열쇠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져봤는데요. 결혼할 때 맞춘 반지함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더군요. 조심스레 잠긴 서랍 구멍에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서랍을 열어보니 웬걸,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편지 다발이 가득했어요. 수신이는 아내였고 발신이는 제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었죠. 그때부터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위쪽에 놓여있던 쪽지부터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1일 약속한 곳으로 와. 도착하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고. 거친 필체로 쓰여진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발신인에 적혀있던 그 남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길래 내 아내를 새벽 벽두부터 불러낸 건지, 약속한 곳이라는 건 대체 어딘지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저도 남자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설마 아내가 나 모르게 바람을 피웠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아내가 그 남자와 도망치기 위해서 죽은 척 사고로 위장한 게 아닐까 하는 몹쓸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때가 아직 연말이었던지라 1월 1일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를 모르니 급습을 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봤든 일단 아내를 아냐고 캐물을 생각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야? 아, 그게 혹시 그 박지혜 씨를 아십니까? 뭐? 박지혜? 그게 누군데? 아, 제 아내를 모르십니까? 여기 2025년 1월 1일에 만나자는 쪽지를 받고 연락드린 건데요. 그러자 갑자기 상대가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 너 김현수 그놈이구나! 뭐야, 그년이 다 말한 거야? 그년이라뇨? 오호라, 어쩐지 요즘 그년하고 통 연락이 안 되더라니만 둘이서 편먹은 거였어? 대체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자 남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게 누구를 속이려고! 야, 너 정신 차려. 그년이 얼마나 더러운 년인데 나랑 진작에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았던 년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여자 아니란 말이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 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제 와이프한테 이런 쪽지를 보낸 거죠? 하, 됐고! 너도 그렇고 황지영 그년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남자는 제게 욕설을 퍼붓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고민 끝에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내가 죽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흥신소에서 생각보다 큰 돈을 요구했는데요. 저는 그 돈의 2배를 더 주면서 어떻게든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네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과거를 감추셨다는 정황도 없고요. 통화를 하면 항상 그들은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남자가 아내를 지혜가 아닌 지영이라고 불렀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말투에 강하게 묻어있던 사투리 억양도 말이죠. 저는 흥신소에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했고요. 흥신소에선 조사 대상과 지역을 바로 바꿨네요. 그 결과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아내는 제게 신분과 이름을 속인 게 맞았고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더군요. 그보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흥신소 직원이 제게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내는 식당에서 일도 하고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는 등 일상을 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깊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절 버리고 그 남자를 택한 주제 왜 아직까지 그 남자에게 가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건지 의아하더군요. 그때 남자와 통화했을 때 분명 남자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만나려는 이유가 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흥신소에선 아내가 현재 지내고 있는 고시원과 일하는 식당 주소도 보내줬는데요. 어차피 절 배신하고 떠난 여자 그냥 모른 척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왜 죽은 척 위장까지 해가면서 행방을 감춘 건지, 정말로 그 남자 때문에 날 배신한 건지 따져 묻고 싶더군요. 결국 그날 밤 바로 차를 몰고 아내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죠. 평소처럼 허름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아내는 절 보자마자 기함하더군요. 아니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도대체 뭐야?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이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고함을 지르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당황한 아내가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잘 살라고. 그 무정한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난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지난 1년 동안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밥 먹는 거,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웠다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에 더 울컥해 언성을 높였죠.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당신 내년 1월 1일에 만나기로 한 그 남자 대체 뭐야? 당신 나 만나기 전에 그 남자랑 따로 살림까지 차렸더라? 말해봐. 나 버리고 그 자식한테 가려고 이런 쇼를 벌인 거야? 그럼 그냥 말하지 그랬어. 전에 만나던 놈이랑 다시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럼 두 말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을 텐데. 어차피 다른 사람 신분 훔쳐다 쓴 거니까 나랑 혼인신고한 그 여자도 당신이 아닌 건가? 대체 뭐야 당신? 뭐하는 여자냐고? 제 윽박지름에 어느새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상태로 아내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 절대 당신을 배신한 건 아니야. 오히려 난 당신을 지키려고, 그 사람한테서 지키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날 지키려고 그런 거라니. 그러자 아내가 끄끄 울음을 삼켜가며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래, 그 사람 내 전남편 맞아. 병으로 죽었지만 아이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 도박 중독에 폭력 성향까지 있어서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했던 몸의 상처 사실은 전부 그 사람이 낸 거였어. 이혼하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아이가 죽은 다음 도망쳤는데 그 사람 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착했어. 실제로 한 번 다시 잡혀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안 잡히려고 서울까지 도망쳤던 건데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이름도 나이도 전부 속이고 날 꼬셨던 거야?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고시원에서 자매처럼 같이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내 사정을 알고 자기 신분증을 준 거야. 그걸로 자기인 척하면서 살라고.
그럼 그 인간한테 걸릴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선 늘 그 언니인 척, 그러니까 박지혜인 척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도 그렇게 날 소개하게 됐는데 그땐 당신하고 그렇게 사랑에 빠질 줄 몰랐거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결혼 전이라도 모든 걸 밝혔어야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모든 걸 정정하자니 겁이 났어. 어머님 아버님도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있다는 거나 고아란 걸 알면 얼마나 더 싫어하실까. 아니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이 실망해서 나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 정말 사랑했으니까. 서럽게 우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감추고 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여전히 온몸이 끓어올랐죠. 속 좁은 남자라 욕해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그 남자와 떠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날 사랑한다는 둥 그런 개소리 하지 마. 네가 그 자식이랑 편지 주고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새해에도 만나기로 했잖아. 아니야. 그 인간이 날 다시 찾아낸 다음 협박한 거야. 내가 결혼한 걸 알고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알리겠다면서. 당신을 잃는 게 무서워서 그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 모르게 생활비도 빼돌려서 그놈한테 주고 당신이 사준 선물도 팔아서 또 주고 당신이 피같이 번 돈이 그놈 도박 자금으로 쓰인다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을 죽이라고. 그래서 당신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금이랑 재산 상속받고 자기한테 오라고 날 협박했어.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1월 1일 얘기도 그거야. 그때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당신 죽이고 오라고 시킨 거야. 아내의 어마어마한 폭로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통화했던 아내의 전 남편이 쓰레기일 거라는 건 짐작했지만 이 정도로 막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죽은 걸로 위장하면 당신도 그 인간도 날 포기할 것 같아서.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급기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아내를 복잡한 마음으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던 당신 친구랑 어부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친구가 실은 나한테 신분을 빌려줬던 지혜 언니야. 그 어부 아저씨는 지혜 언니 지인이고 내가 사정 다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거든. 물론 지혜 언니는 당신한테 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 말에 다시 속이 화르르 끓어올랐어요. 대체 왜?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당신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따라 죽으려는 생각까지 했었어. 미안해. 근데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 혹시라도 날 버릴까 봐. 난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없는 더러운 여자니까. 그제야 늘 아내의 얼굴 한켠에 은은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림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 후에도 늘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전 남편이 자기를 찾아내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런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뜯기는 것처럼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그 고통 때문에 깨달았네요. 제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망설이던 저는 그때까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를 일으켰어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그 자식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제 말에 아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럼 뭐 평생 여기서 살 거야? 당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날 용서하겠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날 속인 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갚으면서 살아. 그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내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이며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걸 알았고요. 전 남편을 만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됐죠. 또 아내가 얼마나 절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도요. 이젠 다신 내 곁을 떠나지 마. 알겠지? 응, 약속할게.
근데 그 인간은 어떡하지? 우리 집 다 알고 감시까지 하고 있어서 분명히 내가 집에 돌아가면 바로 알아챌 텐데.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라는 거 잊었어? 오랜 시간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온 아내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전 남편을 두려워했어요. 하긴 그러니까 사고로 죽음을 위장하면서까지 도망치려 했던 거겠죠. 저는 바로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고요. 경찰에 아내의 전 남편을 살해 사주 혐의로 신고도 했습니다. 증거야 아내 화장대 서랍에 있는 편지만으로도 차고 넘쳤으니까요. 또 아내가 그동안 겪었던 폭력과 협박, 그리고 돈을 갈취당한 사실도 함께 신고했죠. 얼마 뒤 경찰은 전 남편을 잡아들였고요. 그놈은 바로 유치장에 구속돼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직폭력배와도 연이 닿아 있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라서요. 그동안 크고 작은 범죄를 많이도 저질러 왔더군요. 그 인간이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내와 저도 경찰서로 호출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피해자로서 진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동행했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놈이 수갑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고개를 들더니 흉악한 표정으로 아내를 쏘아보더라고요. 망할 년! 이게 누구 인생 조지려고! 이대로 내가 감옥 들어가면 너 가만둘 것 같아? 출소해서 어떻게든 너 죽여버릴 거야. 알아? 그러자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전 그런 아내를 감싸 뒤로 물린 다음 그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먹을 들어 있는 힘껏 얼굴을 날렸죠. 지켜보던 경찰이 말릴 때까지 그렇게 그놈을 흠씬 두들겨 패줬네요. 그러자 그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 이렇게 나 때린 거 엄연한 폭행죄야. 너만 나 신고할 수 있는 줄 알아? 나도 너 고소할 거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너랑 다르게 난 돈도 많고 실력 좋은 변호사도 함께라서 말이야.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거든. 내가 너처럼 시궁창 인생 사는 놈하고 똑같이 벌받을 줄 알아? 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란 말도 모르냐? 아, 대학도 못 나온 무식한 놈이니 알 리가 없나? 제 말에 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놈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더군요. 어쩌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단 말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거였죠. 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말했어요. 저기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지영이 전현 시켜서 선생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제가 실은 사채빚이 좀 있어요. 근데 사채업자 놈들이 빚 당장 안 갚으면 제 장기를 떼다 판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지영이 년이 제 말대로 돈만 잘 갖다 줬으면 될 일인데. 쓰레기가 짓거리는 소리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닥치시지. 선생님, 정말 용서받고 싶어? 그럼 당장 내 와이프한테 네가 과거에 저지른 짓부터 사과해. 내 와이프 때리고 겁박하고 2년 전년 부른 거 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제 말에 놈은 짜증난다는 듯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기 처지를 자각했는지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더군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낼게. 그러자 아내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런 놈을 바라봤어요. 얼굴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죠. 전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 겁먹을 필요 없어. 봤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나랑 당신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제 말에 아내도 용기가 생긴 걸까요?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절 한번 보더니 이내 그놈 앞으로 다가가 대뜸 따귀를 때려버리더군요.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겠니? 우리 민철이 그 가엾은 아이를 죽게 만든 너를.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까지 죽이라고 종용했지? 더러운 인간.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평생 감옥 속에서 썩으면서 네 죄값 다 알겠지라. 지영아, 정말 왜 이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제발 네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라. 나 이래봬도 몸 약한 거 알잖아. 감옥 가면 나 못 버텨.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죽어주면 나야 오히려 고맙고. 아내의 말에 그놈은 더욱더 처참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그놈은 법정에 섰고요. 만인의 앞에 그놈의 저지른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죠. 가정폭력, 갈취, 협박, 그리고 살해 사주까지 이전의 전과 기록까지 더해져서 놈은 꽤나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그놈이 감옥에 들어간 뒤 아내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그런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죠. 아내가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제가 그 곁을 늘 지키겠다고요. 지금 놈이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부터 저는 그놈이 출소할 때를 대비해서 변호사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내가 어렵게 되찾은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을 나가고 아내가 좋아하는 책방에 들러 함께 책을 고르기도 하죠. 아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빌려줬던 그 언니와도 만났어요. 그때 저를 속여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진작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신분을 빌려줬던 터라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아내와는 몰래 만나곤 했다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지금은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부디 저희에게 질책과 쓴소리보다는 격려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싶은데 실은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태명은 튼튼이고요. 하루빨리 세상에 나오게 저희 부부 둘 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아내는 한번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어서일까요? 뱃속 아기에 대한 사랑이 벌써부터 참 지극합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부부의 새해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뱃속의 튼튼이가 무사하게 태어나주는 것뿐이죠. 부디 썰밤 가족 여러분도 함께 좋은 마음으로 빌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